차가운 빗방울이 넥서스 타워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렸다. 도시 전체가 짙은 회색빛 장막에 갇힌 듯한 오후, 강민주는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빌딩들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처럼 보였고, 그는 그 판을 지배하는 플레이어였다. 감정은 사치였고 효율성은 신념이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CEO 강민준을 정의하는 방식이었다. 방금 끝난 이사회는 지루하고 소모적인 언쟁의 연속이었다. 그의 사촌이자 회사의 이사인 박진호는 또다시 신규 AI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과장하며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민주는 그런 유치한 견제를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분기 나아가 5년 후의 미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인적인 삶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불필요한 부분으로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과도 같았다. 기사가 운전하는 세단이 빗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도 민준의 시선은 태블릿 PC에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세상의 소음은 두꺼운 방탄유리 너머에서 희미하게 울릴 뿐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강남의 번화가를 막 벗어났을 때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이 그의 차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정체였다. 민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태블릿에서 눈을 뗐다. 그의 시간은 분 단위로 계산되었고 이런 식의 낭비는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무심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그의 눈에 낡은 상가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평소라면 그의 인식조차 거치지 않고 사라졌을 평범한 풍경.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시선은 한 곳에 얼어붙은 듯 고정되었다. 한 젊은 여자와 그 품에 안긴 작은 아이였다. 여자는 아이가 비에 젖을까 자신의 얇은 카디건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아이는 그런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민준의 심장이 갑자기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의 시선은 아이의 얼굴에, 정확히는 엄마 품에서 살짝 드러난 아이의 옆모습에 꽂혔다. 날카로운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불만과 고집이 가득 담긴 듯한 그 눈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그의 저택 깊숙한 서재, 가장 안전한 금고 안에 보관된 유일한 어린 시절 사진 속의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은 얼굴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일치였다. 차는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민준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는 기사에게 명령하려던 것을 잊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무언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고 그 순간 아이 얼굴 전체가 민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6살의 강민준이 바로 저곳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는 듯한 혼란이 일었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단순한 닮음의 수준을 넘어섰다. 유전자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의 복제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의 철저한 논리와 이성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며 굉음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과 피곤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단아한 이목구비를 가진 여자였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해왔다. 하룻밤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 그의 인생에 저런 아이가 존재할 수 있는 변수는 없어야만 했다. 그런데 왜 심장은 이렇게 거세게 뛰는 것인가? 차가 완전히 그들의 앞을 지나치는 짧은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는 나이답지 않게 깊고 단단했다. 그 눈빛은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고 민주는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누구도 믿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 시선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평소와 달랐다. 그의 집무실은 도시의 정점에 위치하여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듯한 위압감을 주었지만 오늘따라 그 공간은 낯설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까 그 아이가 있던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그의 마음속 혼란도 폭풍우처럼 몰아쳤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았지만 눈으로 본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낮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최지수 비서, 지금 내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최지수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민준이 가장 신뢰하는 유일한 직원이었다. 10년 가까이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유능한 비서였다. 최 비서는 민준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기류를 감지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험했다. 그녀는 조용히 서서 그의 말을 기다렸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모니터에 아까 차가 정체되었던 곳의 지도를 띄웠다. 그는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오늘 오후 4시 30분경 이 근처 상가 앞에서 비를 피하던 여자와 아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만을 전달했다. 아이는 대략 6살 정도로 보였고 남자아이입니다. 그들의 신원을 파악해 주세요.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가족관계,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단 절대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최지수 비서는 단 한 번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철칙이었다. 그녀는 그저 민준이 가리킨 지점과 시간을 자신의 태블릿에 정확히 기록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 대신 완벽한 임무 수행에 대한 다짐만이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소리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최 비서가 나간 후 민주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드라이브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오래된 사진 파일 하나가 나타났다. 그의 6살 생일날 엄격했던 할아버지 옆에서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오늘 길에서 본 그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두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겹쳐보았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만약에 저 아이가 자신의 핏줄이라면 그 가능성은 그의 완벽하게 설계된 인생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변수였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성공을 위한 족쇄나 정략적인 동맹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듯한 그 고독하고 강인한 눈빛.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향했다. 빗줄기가 만들어내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혼란과 불안,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기대감이 뒤섞인 소리였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계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민주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에 몰두했다.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사를 압박하는 전략을 지시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다. 그는 회의 중에도 문득문득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고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통제 불가능한 변수였다. 박진우는 그런 민준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예리한 포식자처럼 항상 민준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최근 들어 어딘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요즘 강 대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얼굴에 평소에 없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은데. 그는 이사회 임원들과의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민준에 대한 이야기를 흘렸다. 박진우는 민준이 가진 모든 것을 질투했다. 회장 자리 능력, 그리고 그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까지. 그는 민준을 끌어내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시켜 민준의 최근 동향을 은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의 사적인 영역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의 직감은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지수 비서로부터 보고가 올라왔다. 그녀는 얇은 서류 봉투를 민준의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정보입니다. 민준은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서류를 꺼내 들었다. 서류의 첫 장에는 아이의 프로필이 적혀 있었다. 이름 강하준, 나이만 5세. 그리고 그 아래에는 아이의 엄마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이름 한서연, 나이 31세, 현재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민준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되뇌어 보았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희미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기억의 서랍을 필사적으로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첨부된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 유치원 행사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강하준이라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밝게 웃고 있었다. 웃는 모습마저도 자신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다.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사진 속 아이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살아 숨쉬며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한서연의 과거 이력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준은 낯익은 대학의 이름을 발견했다. 6년 전 그가 잠시 외부 강사로 출강했던 바로 그 대학이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종강 파티, 시끄러운 음악, 쏟아지는 술잔들. 그리고 유난히 맑은 눈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던 한 여학생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날 밤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밤 그에게는 실수가 있었다. 그의 완벽한 인생에서 유일하게 기록되지 않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하룻밤의 실수. 설마 그 결과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류로 놓여 있는 것인가?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심장은 통제불능 상태로 요동쳤다. 그는 서류를 쥔 채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강하준,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그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변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완전히 재편성할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 의문을 이대로 덮어둘 수는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민준의 세계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였다. 하나는 예측 가능한 데이터와 통계, 다른 하나는 완벽한 통제. 하지만 한서연과 강하준이라는 이름은 그 두 개의 축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다.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다. 6년 전의 기억은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희미했다. 그는 그날 밤의 모든 세부 사항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나는 것은 지독한 위스키 향과 자신을 향해 반짝이던 젊은 여인의 당찬 눈빛뿐이었다. 그는 한서연의 이력에 주목했다. 그녀는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준이가 태어났다. 지난 5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민준에게 연락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혼자 힘으로 작은 꽃집을 열고 아이를 키워왔다. 만약 그녀가 돈을 노리는 여자였다면 진작에 언론에 아이의 존재를 터뜨리거나 그를 협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민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의 증거였고 동시에 그를 향한 무언의 원망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한 여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이성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에게는 명백한 증거, 과학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 필요했다. 그는 다시 최지수 비서를 호출했다. 이번의 임무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민감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최대한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추가로 확인할 것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은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합니다. 최 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지만 민준의 목소리에 실린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하준 군의 DNA 샘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DNA 검사, 그 단어는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최 비서는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프로답게 자신의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신원 조회가 아님을 깨달았다. 민주는 그녀에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이나 그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게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처리해야 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전자 감식 연구소 이름을 알려주며 모든 과정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를 통해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것은 그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고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회장님.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최 비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민준이 왜 이토록 중대한 일을 자신에게 맡기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실력에 대한 신뢰이자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아이에게 접근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의심받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 며칠 후 최지수 비서는 평범한 학부모처럼 보이는 옷차림으로 강하준이 다니는 작은 유치원 근처에 나타났다. 그녀는 며칠간의 관찰을 통해 하준이의 동선과 습관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하준이는 매일 오후 유치원 수업이 끝나면 근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30분 정도 뛰어놀다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기회는 바로 그 놀이터에서 만들어져야 했다. 그녀는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아 새로 나온 아동 교육 잡지를 읽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하준이가 미끄럼틀을 타다 무릎이 살짝 까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최 비서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어머, 괜찮니? 많이 아프겠다. 이모가 약 발라줄까? 그녀는 가방에서 최고급 캐릭터 밴드와 소독용 솜을 꺼내 보였다. 하준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그녀의 친절한 태도와 귀여운 밴드에 금세 울음을 그쳤다. 최 비서는 능숙하게 아이의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상처를 닦았던 솜을 아무도 모르게 작은 비닐 지퍼백에 담았다. 그것은 피와 조직세포가 묻어있는 완벽한 DNA 샘플이었다.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아이에게 웃어 보인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한편 박진우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사설 정보원은 강민준의 차가 최근 들어 그의 동선과 전혀 상관없는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 몇 차례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또한 최 비서가 사적인 용무로 보이는 일에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박진우는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며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강민준에게 약점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약점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시가를 피우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냉혈한 강민준에게 숨겨둔 여자와 아이라. 이보다 더 재미있는 스토리가 또 있을까? 그는 이것이 민준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보수적인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주들과 이사회 임원들은 리더의 사생활 문제에 매우 민감했다. 혼외자 스캔들은 민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단번에 추락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정보원에게 추가 자금을 지원하며 그 여자와 아이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라고 지시했다.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을 탐문하고 그들의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박진우는 이미 머릿속으로 민준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는 주주총회가 모든 것을 결정지을 결전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민준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연구소에서 올 연락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서연의 꽃집 주소를 검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차를 길 건너편에 세우고 작은 가게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게는 서연의 뜨락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서연이 손님을 응대하며 밝게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꽃처럼 환하게 피어 있었다. 잠시 후 하준이가 유치원 가방을 메고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서연은 아이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려 안아주었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민주는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 저 행복을 만들어주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부성애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자문했다.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섰지만 그의 삶은 텅 비어 있었다. 저 작은 가게 안의 온기야말로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진정한 것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6년 전의 기억을 다시 더듬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다. 그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였다. 대학 강단에 선 것은 잠시나마 숨통을 트기 위한 탈출구였다. 그곳에서 그는 한서연을 만났다. 그녀는 다른 학생들처럼 그의 배경이나 지위에 아부하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의 핵심을 꿰뚫어 보았다. 종강 파티에서 그들은 우연히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고독을 꿰뚫어 보았고 그는 그녀의 평범함 속에 담긴 강인함에 끌렸다. 술기운과 함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하룻밤의 일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실수로 치부하며 그녀에게서 도망쳤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비겁함이 한 여자와 아이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만약 하준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들을 지켜야만 했다. CEO 강민준이 아니라 아버지 강민준으로서.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다. 최지수 비서가 굳은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에 들어와 보안 처리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배열 지도와 함께 단 한 줄의 결론이 적혀 있었다. 북원 확률 9.% 민주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다. 99.999%.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확증이었다. 강아주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의 핏줄, 그의 상속자. 그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혼란과 충격, 그리고 알 수 없는 기쁨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를 덮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강민준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인생 2막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등 뒤에서 박진우라는 검은 그림자가 이미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북원 확률 99.9%. 그 차가운 숫자는 강민준의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끈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정지된 그림 같았다. 수십 년간 오직 성공과 통제라는 두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온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그의 의지와 상관없는 절대적인 사실이 던져졌다. 그는 아버지였다. 그 낯선 단어가 그의 온몸을 휘감으며 알 수 없는 무게감으로 짓눌렀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6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에 대한 지독한 후회,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 그리고 한서연과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였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핏줄, 자신의 일부가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경이로움과 기쁨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의 유년 시절이 담겨 있었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할아버지 곁에 서 있는 사진, 첫 입학식 날 무표정하게 넥타이를 맨 사진. 그의 어린 시절은 단 한 번도 따뜻하거나 행복했던 기억이 없었다. 그는 그 사진들 옆에 휴대폰으로 몰래 찍어두었던 하준이의 사진을 나란히 놓아보았다. 너무나도 닮은 두 얼굴. 하지만 하준이의 얼굴에는 그에게는 없었던 생기와 천진난만함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다고. 그는 하준이의 인생에 들어가야만 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M&A 협상이나 적대적 인수합병에는 전문가였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무했다.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력하고 서투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다음 날 그는 최지수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조사나 감시가 아니었다. 그는 한서연과 하준이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조심스러움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최 비서는 그의 변화를 감지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적절한 방법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최 비서는 완벽한 기회를 찾아냈다. 하준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지역 아동미술대회에 참가한다는 정보였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사회 공헌팀을 통해
이 대회를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었다. 회사의 CEO가 후원 행사에 격려차 방문하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자연스러운 명분이었다. 민주는 그 계획을 승인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둔 신입사원처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다. 대회 당일 민주는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행사장에 나타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가득한 강당은 그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다. 그는 마치 다른 행성의 불시착한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모든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그의 눈에 한서연과 하준이가 들어왔다. 하준이는 자신이 그린 크레파스 그림을 엄마에게 자랑하며 신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림에는 커다란 집과 나무, 그리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뻘짓고 짓고 있었다. 민주는 그 평화로운 모습에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비서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저런 순수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청음망은처럼 무거웠다. 마침내 그들 앞에 선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회를 후원하는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강민준입니다. 그의 등장에 한서연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려 애썼지만 동요하는 눈빛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6년 전 그날 밤의 남자를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린 남자. 그가 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의 아들 앞에 나타난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하준이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숨기며 방어적인 자세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아, 네. 좋은 행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경계심을 느끼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시선을 하준이에게로 옮겼다. 실제로 마주한 아이는 사진보다 훨씬 더 생동감 넘치고 사랑스러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림을 아주 잘 그렸구나. 이 사람들은 누구니? 그가 그림 속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하준이는 낯선 아저씨의 등장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자신의 그림을 칭찬하자 우쭐해아하며 대답했다. 이건 엄마고 이건 저예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은 그 자리에 있던 두 어른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아이는 아빠의 얼굴을 상상으로 그려 넣은 것이었다. 민주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의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그림 속 아빠는 자신과 전혀 닮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그때 하준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민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저씨,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옛날 사진에 있는 아저씨랑 닮았는데. 그 말에 서연은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녀는 다급하게 하준이의 입을 막고 민준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실없는 소리를 잘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잡고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민주는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첫 번째 접근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 그는 자신의 서투름과 어리석음에 자괴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더욱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나 계산된 접근으로는
그녀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없었다.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그는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아 한서연의 꽃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회사 행사를 핑계대지 않고 온전히 개인으로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꽃집 안으로 들어서자 향기로운 꽃 내음이 그를 맞았다. 한서연은 꽃을 다듬다가 그의 등장에 깜짝 놀라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노골적인 적대감이 서려 있었다. 여긴 어쩐 일로 오셨죠? 저희 같은 작은 가게는 넥서스 같은 대기업에서 주문할 만한 물량은 취급하지 않는데요. 그녀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민주는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기로 했다. 꽃을 사러 온 게 아닙니다. 한서연 씨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녀와 마주 섰다. 6년 전 그날 밤 미안합니다. 그의 사과는 오히려 그녀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죠. 당신 인생에서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 전부가 걸린 일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건가요? 단순한 호기심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완벽한 인생에 오점이라도 될까봐 걱정돼서 온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나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그의 말에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몰랐다고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 뭘 어쩔 건데요. 돈이라도 주면서 우리 모자를 어디 멀리 보내버리기라도 할 건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당신 발목 잡을까봐 겁나서 온 건가요? 그녀의 모든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제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준이를, 내 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는 서연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다. 아버지요. 지난 6년간 하준이에게는 아빠가 없었어요. 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밤새 울면서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을 때마다 당신은 어디 있었죠?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요.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 없어요.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소리쳤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민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모든 논리와 설득력은 그녀의 진심 어린 분노와 상처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꽃집을 나섰다.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슬픈 소리를 내며 울렸다. 길 건너편 검은색 차량 안에서 한 남자가 방금 전에 모든 장면을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박진우의 덫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정보원이 가져온 사진들을 만족스럽게 넘겨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강민준이 작은 꽃집에서 한 여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강민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박진우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대중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할 뿐이었다. 그는 이 사진들이 강민준을 무너뜨릴 완벽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곧장 그가 오랫동안 돈으로 관리해온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는 기자에게 사진들을 넘기며 교묘하게 각색된 이야기를 흘렸다. 가난한 미혼모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후계자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냉정한 CEO 강민준이 그에 시달리고 있다는 스토리였다. 사진은 그들의 갈등을 증명하는 증거로 둔갑했다. 박진우는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계산했다. 연례 주주총회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주주들이 CEO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바로 그 시점에 스캔들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는 이 기사 하나가 강민준의 완벽한 이미지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자신이 준비한 다음 공격의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움직였다. 넥서스, CEO 강민준, 숨겨둔 아들 스캔들, 휘말리나. 미혼모의 눈물. 진실은 무엇인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꽃집 앞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고 내용은 철저히 한서연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로 강민준을 그 덫에 걸린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 미디어의 폭풍은 한서연의 삶을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었다. 아침부터 그녀의 작은 꽃집 앞으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무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댓글과 비난이 쇄도했다. 평화롭던 그녀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하준이가 충격을 받을까 두려워 가게 문을 닫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집안에 숨어야만 했다. 그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모든 것이 강민준의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녀는 뼈저리게 실감하며 절망감에 휩싸였다. 같은 시각 강민준은 넥서스 타워 최고층 회의실에서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한창일 때 최지수 비서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그 기사가 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민준의 표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처음으로 그의 흔들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깊은 침묵이 회의실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번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했다. 이렇게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토록 절묘한 타이밍에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사람 박진우밖에 없었다. 민준은 즉시 회의를 중단시켰다. 그리고 곧장 박진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노크도 없이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다. 소파에 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던 박진우는 그의 등장에 능청스럽게 놀란 척했다. 이게 누구신가 강 대표. 이렇게 급하게 무슨 일이지?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민준은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났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내 짓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감돌았다. 박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사촌 동생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나도 방금 기사를 보고 걱정하던 참이었네. 자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조심했어야지. 그의 위선적인 말투는 민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경고하는데 그 여자와 아이를 건드렸다면 나는 너를 부숴버릴 거다. 민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넥서스의 CEO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말하는 거다. 명심해둬.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박진우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는 민준의 경고를 자신에 대한 공허한 위협쯤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준은 즉시 위기관리 모드로 돌입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의 핵심 인력들을 소집했다.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첫째, 한서연 씨와 아이의 신변을 확보한다. 당장 내 직속 경호팀을 보내 안전한 곳으로 모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둘째, 언론을 통제한다. 홍보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내리고 관련 검색어를 차단해.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악의적인 흑색 선전이라는 반박 자료를 준비하도록. 법무팀은 기사를 최초로 유포한 언론사와 기자를 추적하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준비해. 자금 출처까지 샅샅이 파헤쳐. 그의 명령에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대한 넥서스 이노베이션이라는 기계가 시우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민준의 경호팀이 한서연의 집에 도착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에 떨고 있던 서연은 갑자기 나타난 검은 양복의 남자들에 더욱 겁을 먹었다. 하지만 경호팀장은 민준의 지시라며 정중하게 그녀와 하준이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별장이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서연은 여전히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민준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홀로 별장을 찾아왔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쌓였던 분노와 공포를 터뜨렸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당신이 꾸민 일이죠. 날 압박해서 하준이를 뺏으려는 속셈인가요? 민준은 그녀의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당신과 하준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공격하려는 회사, 내부의 적이 벌인 짓입니다. 하지만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나인이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박진우와의 관계, 그리고 이번 스캔들이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일을 해결하고 두 사람의 평온한 삶을 되찾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내가 약속합니다. 당신과 하준이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를 믿어주세요.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태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싸움에서 그가 자신의 적이 아니라 유일한 아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녀의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고 그 자리에 혼란스러운 신뢰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준은 별장을 나오며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분노는 이제 냉철한 전략으로 바뀌어 있었다. 박진우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는 채 오르자마자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진우 이사와 그 기자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자금 흐름 통화 내역 모든 걸 뒤져 그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가져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박진우가 터뜨린 스캔들은 강민준에게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다. 그의 집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법무팀, 홍보팀,
그리고 그의 직속 보안팀까지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모두 모여 24시간 내내 가동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민주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냉철하고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휘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승리에 대한 강렬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보안팀은 경이로운 속도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박진우가 차명으로 소유한 유령 회사의 자금이 문제의 기자에게 흘러들어간 내역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통화 기록까지. 박진우가 아무리 치밀하게 꼬리를 숨기려 했어도 민준의 막강한 정보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증거들은 하나둘씩 모여 박진우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가고 있었다. 홍보팀은 민준의 지휘 아래 역공을 위한 여론전을 준비했다. 그들은 단순히 의혹을 부인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판 전체를 뒤흔드는 전략을 선택했다. 그들은 강민준 대표의 이름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한서연과의 과거 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 사적인 문제가 기업의 경영권을 찬탈하려는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비열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 입장문은 대중의 시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사람들은 이제 CEO의 사생활 스캔들이 아니라 넥서스 이노베이션 내부의 추악한 권력 다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악의적인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고 여론은 서서히 동정론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강민준은 피해자 한서연은 그 싸움에 희생된 약자로 재조명되었다. 이것이 바로 민준이 노린 효과였다. 기업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동안 민준은 매일 밤 별장을 찾았다. 낮에는 냉혹한 승부사였지만 별장의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갑옷을 벗어던진 한 남자, 그리고 서툰 아버지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는 수백 명의 직원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보다 5살짜리 아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훨씬 더 어려워했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 사이에 얼어붙은 강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하준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이름을 전부 외우고 난생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목소리는 딱딱했고 연기는 어설펐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하준이와 함께 레고를 조립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복잡한 구조물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은 의외의 곳에서 빛을 발했고 하준이는 그런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하준이는 잠들기 전에 민준에게 물었다.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준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아이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하준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구나. 그래도 되겠니? 그의 솔직한 대답에 하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손으로 그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것은 아이가 그에게 건네는 작은 신뢰의 표시였다. 민준과 서연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하준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다. 서연은 낮 동안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숨막히는 싸움의 이면에서 민준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들을 지키려 하는지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보여주는 강인함과 책임감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하준이를 혼자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을 털어놓았다.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야 했던 밤들, 아빠를 찾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이기심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민준 또한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단 한 번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그의 유년 시절,
오직 후계자로 인정받기 위해 감정을 죽이고 살아야 했던 외로운 시간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서연은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독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부분을 공유하며 단순한 과거의 인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보안팀이 박진우와 기자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복구해낸 것이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박진우는 기자에게 돈을 약속하며 기사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다. 한서연 그 여자는 철저하게 꽃뱀으로 만들어 강민준이 불쌍한 피해자가 되도록 스토리를 짜란 말이야.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민준은 이 증거를 가지고 주류 언론사를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장 신뢰받는 독립 언론사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단독으로 제보했다. 이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이 아닌 대기업의 경영권 찬탈을 위한 추악한 미디어 공작 사건으로 심층 보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기업 윤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다. 며칠 후 탐사보도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에는 박진우의 녹취 파일과 자금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박진우는 하루아침에 비열한 악당으로 전락했고, 강민준은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정의로운 리더로 부상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주들은 박진우의 만행에 분노했고, 민준의 위기관리 능력에 감탄하며 그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별장의 거실은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TV뉴스에서는 연일 박진우의 몰락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새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모든 긴장이 풀어진 하준이는 민준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민준은 잠든 아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이 차올랐다. 처음으로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민준은 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마지막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주주총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주주총회 당일 넥서스 타워 주변의 공기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이목이 이곳에 쏠려 있었다. 강민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마지막 보고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내면에서는 모든 전략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는 전투를 앞둔 장수와도 같았다. 회의 시작 직전 그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힘내세요. 그 작은 응원 한마디에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이제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회의장은 거대한 콜로셈을 방불케 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강민준의 해이만을 상정한 박진우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도끼 서린 채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한 방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마침내 의장의 개회 선언과 함께 운명의 주주총회가 시작되었다. 박진우가 먼저 단상에 올랐다.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주주들을 향해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의 스캔들이 강민준 대표의 도덕성에 얼마나 큰 흠집을 냈는지 역설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외쳤다. 그는 자신이 긴급하게 입수했다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다.
그것은 민준이 추진해온 해외 신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회계 장부와 내부 보고서였다. 강민준 대표는 자신의 사생활 문제에 정신이 팔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방만하게 운영해왔습니다. 박진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서류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민준이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가 제시한 자료들은 매우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 주주들의 눈빛이 의심으로 흔들렸다. 민준은 박진우의 열변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박진우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는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어떤 서류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마이크 앞에 서서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박진우 이사님의 주장은 매우 흥미롭군요. 하지만 소설을 쓰려면 좀 더 개연성이 필요했을 텐데요. 민준의 차가운 농담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거대한 스크린에 박진우가 제시했던 조작된 장부와 실제 회사의 원본 장부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조작의 흔적들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백 이사님이 제시한 모든 자료는 이처럼 교묘하게 위조된 것들입니다. 민준은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해외 지사장과 즉석에서 화상 연결을 시도했다. 화면에 나타난 지사장은 프로젝트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증언했다. 박진우의 거짓말은 한 조각의 의심도 남기지 않고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박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하지만 민준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누가 정말로 이 회사를 위험에 빠뜨려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고 박진우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기 시작했다. 수년에 걸친 회사 돈 횡령 내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까지,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져 나왔다. 회의장 전체에 박진우가 기자에게 돈을 주며 여론 조작을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 여자는 완벽한 꽃뱀으로 만들어 그의 추악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로 들끓었다.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조차 경멸과 배신감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증거가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이성을 잃고 민준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으며 스스로 자신의 범행 일부를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후 민준은 자신을 공격했던 바로 그 스캔들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했다. 박진우 이사는 제 사생활을 공격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축복을 저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진실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최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회의장의 뒷문이 조용히 열렸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하준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갑작스러운 그들의 등장에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준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잠시 겁을 먹은 듯 했지만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민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그들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아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힘이 넘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를 둘러싼 모든 루머에 대해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강하준입니다. 제 아들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제 자부심이자 저의 미래이며 제가 이룬 모든 것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상속자입니다. 그의 폭탄 같은 선언에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주주들은 그의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흠집 있는 리더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강민준 대표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다. 대신 박진우의 이사직 해임과 모든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민준의 법무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으로 닥쳤다. 그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박진우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한가운데서 민준은 서연과 하준이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처음으로 하준이를 품에 가득 안았다. 그는 서연과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조용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폭풍 같았던 주주총회가 끝난 후 몇 주가 흘렀다. 강민준을 둘러싼 모든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박진우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져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는 법의 심판과 함께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굳건히 지켜낸 강민준 대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강민준 자신에게서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예리하고 명석한 CEO였지만 더 이상 예전의 냉혈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그의 리더십에는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다. 그는 직원들의 보고를 들으며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사소한 농담에 미소를 지을 줄도 알게 되었다. 그는 회사 내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립하고 육아휴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가족 친화적인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다. 두려움이 아닌 존경으로 사람을 이끄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변화는 그의 삶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텅 빈 저택으로 혼자 퇴근하지 않았다. 차갑고 거대하기만 했던 그의 집은 이제 한서연과 하준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하준이의 유치원 발표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천억 원짜리 계약 협상 시간까지 변경하는 예전의 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도 했다. 한서연은 민준의 지원을 받아 예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꽃집 서연의 뜨락을 다시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자신과 아들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과거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하준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정원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부드러운 달빛 아래서 민준은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서연 씨,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당신에게 주었던 상처와 고통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작은 들꽃 모양으로 섬세하게 세공된 반지가 들어있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마치 이름 모를 들꽃 같았어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내가 당신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요. 당신과 하준이가 더 이상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평생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는 거창한 프로포즈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진심을 담아 서투르게 고백할 뿐이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준이의 진짜 아빠,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될 기회를 주세요. 서연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이 마침내 온전히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두 사람은 상처와 오해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비로소 하나의 미래를 약속했다. 며칠 후 민주는 서연과 하준이를 데리고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가 아주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잠들어 계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곳을 찾지 않았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뿌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서서 곁에 있는 두 사람을 정식으로 소개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 아내 될 사람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하준이입니다. 그는 묘비의 차가운 돌을 어루만지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하늘에서나마 저희 세 사람 지켜봐 주세요. 그는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진정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준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묘비 앞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화창한 어느 주말 오후 민준의 저택정원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준은 하준이를 그네에 태워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혹한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서연은 자신이 가꾸는 작은 화단에서 꽃을 돌보다가 그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곧 세상에 나올 것이었다. 민주는 그네를 밀어주다 말고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웃고 있는 아내와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의 세상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다. 그는 평생을 바쳐 거대한 부와 권력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이 작고 따뜻한 사랑의 왕국이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강아주는 단순히 그의 상속자가 아니었다. 아이는 그의 텅 비었던 삶에 의미를 찾아준 구원자였다. 강민주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 그 아이가 자신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했으며 차가운 심장을 가진 지배자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로 다시 태어났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스한 햇살 속을 나란히 걸어갔다. 새로운 새벽을 향해 완전한 가족으로서의 첫걸음이었다.